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가구 물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가구는 1층부터 전층이 이제 주거를 위해서 지어진 용도의 어떤 그 주거 형태인데요. 그 다가구가 원룸으로 되어 있냐, 또 아니면은 이제 빌라식인 구조, 방이 두 개나 세 개로 구성되어 있냐에 따라 좀 다르고요. 다가구가 있는 위치가 역세권의 어떤 직장인들을 상대로 하는 지역이냐, 아니면은 공단에 위치해 있느냐, 아니면 관광지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됩니다. 만약에 원룸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가구가 공단에 있다. 그러면 같은 다가구, 다른 다가구보다 경기를 탈 확률이 높아요. 공단 인근에서 그 원룸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그 경기가 안 좋아서 가버린 다음에는 그 일부러 거기에 찾아와서 아무리 세를 싸게 놓는다고 해도 들어올 사람이 없는 지역들은 다른 지역, 예를 들어 방이 두 개나 세 개 있고 역세권에 있는 다가구들에 비해서 경기를 많이 탑니다. 그리고 1층 내지는 2층까지 상가가 되어 있는 이제 상가주택들은 그 상가의 면적에 따라서 그 건물을 상가로 볼 것이냐 주택으로 볼 것이냐 이렇게 또 얘기가 또 좀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경매 물건들 중에 현재 진행되는 물건들을 제가 두 개를 골라봤습니다. 이해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물건을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제일 이해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사건을 한번 검색하겠습니다. 네, 이 물건은 지금 제가 이 물건 고른 이유는 사건 번호를 보시면 2014 타경의 87665예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14년도에 접수된 사건이 지금 19년도 5년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권리 분석이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유찰됐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야 뭐 중간에 한 1, 2년씩 경매를 진행 안 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뭐 민사 소송 중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권리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물건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14타경 경매 접수 사건 접수가 지금 14년도 12월이에요. 그리고 저희 경매 공매 가이드 게시판에 어떤 분이 질문을 올리셨어요. 경매는 유효기간이 없나? 왜 이렇게 1년이 또 모자라서 4년씩 경매를 진행하면 어느 정도 유효기간을 줘서 그만해야 되지 않나? 왜 이렇게 이게 뭐지? 오래 하는 사건들은 이렇게 오래 하냐라는 질문 하셨는데요. 경매는 어떤 물건들은 막 6년씩 7년씩도 낙찰이 될 때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요. 뭐 2년 정도 지났는데도 진행 안 되면 유효 기간이 이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뭐 그런 거 지금 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뭐 지금 뭐 일본 일제 시대에 뭐 그 위안부 뭐 판결들 뭐 강제징용 배상하라 이런 재판들 뭐 이런 것들 어떤 그 대법원에 가서 뭐 2년씩 3년씩 지나도 유효기간이 지나서 뭐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시간만 끌면 유효기간이 지나서 경매가 자동으로 취하된다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일부러 시간만 끌면 자동으로 취하된다. 그러면 일부러 시간을 뭐 사정없이 끌 수도 있겠죠. 그래서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없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질문이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이 물건 사진을 보면 좀 색깔이 어둡나요? 보시면 1층이 상가예요. 상가고 위에가 이제 주거시설로 되어 있는 이런 거를 이제 상가주택이라고 합니다. 상가주택은 만약에 이 물건이 밑에까지 다 상가가 아니고 주거시설이라면은 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데 집이 없고 요 하나만 갖고 있다면 이제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세 혜택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물건 전체 면적 중에 상가가 차지하는 면적이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보다 작다면 주택으로 인정받아서 앞서 말한 그 어떤 조건에 해당된다면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물건의 상가가 차지하는 면적이 이 건물 전체 면적의 주택 면적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분이 아무리 1가구 1주택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 주택 부분 외에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나중에 양도 차익이 발생했을 때 양도 차익에 따라 6에서 4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가의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크냐 안 크냐에 따라 양도세 계산할 때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당연히 상가 부분에 대해서 1층이 만약에 상가예요. 그러면 상가가 차지한 면적에 대해서는 상가의 세금, 취등록세를 내고, 그 윗부분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주택에 준하는 취등록세를 냅니다. 세금 계산이 달라요. 전체 중에 상가가 차지한 면적이 얼마냐에 따라 상가주택의 경우 그렇게 계산한다라는 거를 또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처음에 14년도 사건이라 유효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 시간에 꿀팁을 하나 대방출을 해드리자면, 오래된 사건, 예를 들어 감정한 지 오래된 사건들 중에 만약에 예를 들어 5년 전에 감정했는데 5년 사이에 그 지역의 집값이 올랐다. 그러면 그 집을 낙찰을 받아서 그 오른 만큼 뭐 소송을 했든 뭐 권리관계가 복잡했든 진행하지 하는 동안에 그 못 오르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낙찰자가 그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높게 되는 낙찰되는 물건들 중에는 감정한 지가 오래된 물건들 중에 그 이후에 몇 년 사이에 많이 오른 지역이 낙찰가가 높아요. 감정가 대비 뭐 100% 넘기는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감정 시기를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걸 또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이 임차인 부분입니다. 자, 기본 정보에 가서 보시면 여기 임차인들이 전입한 날짜들을 한번 볼까요? 2009년이에요. 10년 전에 들어왔어요. 10년 전. 이게 지금 뭐를 의미하냐면,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게 돈으로 보일 수 있죠. 왜냐? 10년 사이에 그 사이에 이 지역의 전월세 보증금이 올랐다면 여기 있는 임차인들은 경매가 진행하고 있어서 경매 진행하는 기간 동안에 10년 전 금액으로 살고 있었죠. 그런데 이 물건 낙찰받은 사람이 만약에 이 사람들을 명도하고 다시 받을 때는 10년 동안 못 오른 전월세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일반 물건에서 해당되는 뭐 계약 갱신 요구권 내지는 재계약할 때 보증금을 더 올려받지 못한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도 경매에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이 물건이 2018년도에 들어온 사람이 이 사건이 말고 일반 사건을 얘기했을 때 2년밖에 안 지났는데 경매가 진행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배당 요구를 한다면 그 배당을 받아가면서 계약이 해지된다. 그럼 3년 남았든 2년 남았든, 그래서 경매 물건의 경매 정보를 보면서 샅샅이 뒤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숨겨져 있는 어떤 보여져 있지 않은 것들을 찾아내는 어떤 캐는 행위이기 때문에, 경매 정보를 샅샅이 뒤져라. 빌라는 돈이 안 된다. 이런 말들 많지만 물건들을 잘 뒤지면, 경매 정보를 왜 뒤져야 되냐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올랐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10년 전 월세나 지금 월세나 내지는 10년 전 전세나 지금 전세나 같은 지역은 그 물건에는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그 빌라 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빌라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감정이 정확하지 않은 맹점을 노려라. 그리고 이런 물건들 같은 경우 경매 진행하는데 5년, 그로부터 4년 전에 들어와서 살던 사람들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보증금으로 장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날벼락, 자기가 장사하려고 인테리어를 했는데 경매를 들어가서 날벼락 맞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경매 진행을 오래 하는 바람에 10년 동안 전세 보증금을 안 올리고 장사할 수도 있는 거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다르다. 어떤 임차인한테는 경매가 정말 징글징글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분한테는
그 경매 진행하는 바람에 보증금 안 올리고 장사할 수도 있었다라는 게 경매의 어떤 두 가지 면일 수도 있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샅샅이 뒤져야 된다. 예, 샅샅이 뒤져서 찾아내는 것이 경매의 어떤 투자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빌라라고 다 같은 빌라냐? 빌라는 무조건 돈이 안 되냐?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한 가지 중요하죠. 이게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 산에 가서 버섯을 캔다고 했을 때 독버섯인지 아닌지는 최소한 알아야겠죠. 독버섯인지 먹어도 되는 버섯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눈만 있다면, 예를 들어 독버섯의 종류까지는 샅샅이 꿰지 못한다 하더라도 독버섯인지 먹어도 되는 버섯인지 정도는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이런 권리 분석을 깊이 내가 할 줄 모른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맹점을 잘 찾는다면 돈 되는 물건을 찾아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수년째 저희 유튜브 채널 시청자들한테 정보를 뒤져라,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서 지금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부분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물건들을 찾아내라는 거죠. 샅샅이 뒤져라. 뒤진다는 거를 엄청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말한 그 뜻이 시청자들한테 아직 제대로 전달 안 된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에는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런 권리 분석도 중요하지만 이런 날짜들을 여기서 엄청 중요한 것이 숨어 있다. 예, 경매 정보는 말 그대로 가공되지 않은 어떤 금광이다. 저는 다만 캘 수 있는 눈이 있냐. 예. 그리고 먹어도 되는 버섯인지 독버섯인지 구분하는 눈만 있다면, 독버섯 종류를 달달 외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게 경매다라고 쉽게 풀이해서 말씀드리자면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물건 제가 이렇게 리스트로 보여드린 이유는 또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려고 해요. 자, 서산지원의 2017 타경 8918은 물건 번호 1번이고, 여기 서산지원 물건이 없네. 여주지원, 여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거였어요. 같은 사건 번호 많지만 법원이 다르면 완전 다른 사건이에요. 지금 전주지방법원의 2017 타경 8918은 아파트지만 부산 동부지원의 2017 타경 8928은 빌라죠. 다세대 빌라. 근데 같은 여주지원의 2017 타경 8918인데 이거는 가로가 있어요. 1, 2. 그러자면은 1은 대지고 2는 근린주택이에요. 이런 경우는 반드시 물건 번호를 기억해야 된다. 1번인지 2번인지 안 쓰면 대지인지 근린주택인지 확인할 길이 없죠. 그래서 사건을 보다 보면 근린주택을 검색하다 보면 대지가 나오고, 심지어 이 물건에는 묘가 있어요. 그러면 근린주택을 낙찰 받으려고 물건을 검색하다 보니까 분묘가 나오네. 그러면 이거 사면 이 분묘 있는 땅도 준다는 뜻인가 착각하실 수 있어요. 사건이 속 섞일 수 있어요. 기계로 보다 보면. 그거는 뭐냐면 이제 한 사람의 소유의 물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바람에,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땅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뭐 상가도 있는데 한 사람의 소유의 물건이 동시에 진행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 반드시 괄호 뒤에 1번이 2번이 완전 다른 물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낙찰 받으러 갈 때도 반드시 괄호 안에 물건 번호, 요까지는 사건 번호, 요 뒤에 물건 번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다른 사건이다라는 것,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번호지만 물건 번호가 다르면 완전 다른 물건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물건을 선택한 이유는, 이 물건은 지금 다가구이지만 관광지에 있어요. 같은 다가구는 경기를 안 타고 아주 따박따박 전월세를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물건이긴 한데, 다가구가 있는 위치가 만약에 관광지라면 성수기 비수기 타겠죠. 그러면 비수기 때 뭐 공실률이 있겠죠. 그리고 이런 데는 춥기 때문에 유지 관리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가구가 시내 중심가에 있느냐, 이렇게 관광지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만약에 이 다가구가
안에 방 구조가 다 원룸식으로 돼 있어서 만약에 인근의 공단 지역에 사람들을 상대로 한다면 공단 경기하고 이 다가구 그런 경기하고 같이 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위치가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제일 안전한 거는 역세권에 직장인들 상대로 하는 다가구가 제일 좋고 그 중에서도 투룸이나 쓰리룸 즉 빌라식 구조 사람이 들어가서 살림을 사는 구조 초등학교 인근에 있다거나 뭐 내지는 공시생이나 직장인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다가구는 경기를 잘 안 타고 또 거기 사시는 분들이 이사를 잘 안 간다. 그리고 제가 앞서 상가주택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감정 시기가 언제냐 그리고 거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전입한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른 어떤 투자를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물건을 검색하실 때 특히 정형화되지 않은 아파트 외에 토지, 그 다음에 다가구, 상가주택, 빌라는 샅샅이 뒤져야 된다. 상가하고 토지는 또 그 이후에 또 그 입지에 따라서 굉장히 투자 포인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길 바라고 경매 정보 보는 스킬 자체가 쌓이면은 엄청난 어떤 하나의 어떤 노하우가 쌓이게 되면은 그 자체가 경매 정보 검색하는 기술이 결국 돈 버는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발품을 팔러 가셔서 얼마나 자기가 경험을 쌓냐에 따라 경매는 경기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경매 투자 기술이 있고 없고는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상가주택, 그다음에 다가구 주택 검색하는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고요. 지금 저희가 시리즈로 지금 방송을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는 사실 이렇게까지 너무 정형화되어 있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아파트는. 그래서 이렇게 깊게 다루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빌라, 그다음에 상가, 지금 이제 다가구, 그다음에 토지를 할 텐데 사실 토지는 시리즈로 해도 부족할 만큼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워낙 많기 때문에 토지 편까지 방송을 해드리고 제가 지금 준비 중에 있는 2권에서 다룰 부분을 지금 방송에서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와 주신다면 잘 보신다면 부동산 상식을 쌓으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